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각 변화와 직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 배울 겁니다. 얘들아, 직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직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직권의 층상 구조부터 다시 보고 가자. 직권은 몇 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4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층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각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다시 한 번 더. 가장 바깥 지각. 그 아래는요 멘틀이었고요. 그 아래는요 외핵이었고요. 가장 안쪽에는요 내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상태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지각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멘틀은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마찬가지로 고체입니다. 근데 멘틀 일부는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녹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외핵은 액체,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구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져요. 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져요. 압력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져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고체 상태의 지각이랑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의 멘틀이랑 누가 더 밀도가 더 크다고요? 멘틀이 밀도 더 크다고요. 안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될까? 자, 그리고 다시 지각은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지요. 지각에는 어떤 지각과 어떤 지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대륙지각, 육지를 이루는 대륙지각과 바다 아래에 있는 지각, 해양지각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요? 그렇죠. 두께는 대륙지각이 두껍고요. 해양지각 얇습니다. 밀도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밀도는 누가 더 커요? 반대로 이야기했지요. 해양지각이 크고요. 대륙지각이 작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자꾸 악수해? 왜 악수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직권의 변화 판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멘틀과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직권의 층상 구조는 4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직권의 변화, 직권의 운동을 이야기할 때는 다시 구분을 할 거야, 얘들아. 다시 구분을 할 거야. 멘틀은 일부 용융되어 있고 일부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란 말이야. 그 다음 지각은 단단한 고체 상태야. 그래서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 단단한 부분까지를 이렇게 묶는 거야. 약 지표면으로부터 100km 영역까지는 단단한 상태야.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냐면 암석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다시 100km 영역부터 400km 영역까지를 연약권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유동성이 있고 여기에서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직권의 층상 구조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4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근데 우리가 직권의 변화, 직권의 운동을 볼 때는 다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한 영역을 약 100km 깊이까지를 암석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00km부터 400km 영역까지를 연약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질문. 암석권이랑 연약권 중에 어디에서 더 밀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연약권에서 밀도가 더 높은 거야. 암석권은 단단하고 연약권은 말랑말랑 젤리 같은 형태이지만 밀도는 암석권보다 연약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3가지 있었지. 많은 것부터 이야기해볼까? 뭐 있었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뭐 있었지? 그렇지. 태양에너지 가장 많지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연현상들은 태양에너지를 근원에너지로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지구 내부 에너지. 많은 거 순서대로 외워야 얘들아. 태양에너지,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뭐야?
조력 에너지야. 그래서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각 변동이라고 이야기했고 또는 외핵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 높고요. 그래서 멘틀의 대류와 외핵의 대류가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외핵의 대류로 만들어진 게 뭐였지요? 지구 자기장 좋습니다.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얘들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서 연약권 위에 암석권은 연약권보다 밀도가 작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연약권이 대류가 일어날 때 그 위에 떠 있는 암석권이 같이 이동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 또는 흑곡 산맥의 형성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페이지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입니다. 먼저 지각 변동. 자, 지각 변동 말 그대로 직권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화산 활동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와 같은 현상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습곡 산맥의 형성이나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지각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얘들아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멘틀이 연약권이 대류함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암석권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 그랬지. 그럼 멘틀의 대류 또는 외핵의 대류는 왜 일어난다 그랬지? 어떤 에너지 때문에? 얘들아 어떤 에너지원 때문에? 에너지원 세 가지 있다고. 태양에너지, 지구내부 에너지, 조력에너지 세 가지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도 멘틀의 대류, 외핵의 대류는 어떤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지구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얘들아 이거 다 시험 범위야. 그렇지. 앞에 한 것도 다 시험 범위야. 오늘 한 것 말고 지난주 한 거, 지난주 한 거 다 시험 범위야. 계속 복습하시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태양에너지는 대부분의 자연현상 다 태양에너지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각변동 또는 외핵의 운동 이야기할 거고요. 조력에너지는 조석현상, 밀물썰물 이야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될까요? 우리 한번 진도 나가고 또 다시 돌릴게요. 자, 그래서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된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가 쭉 올라와서 지표로 전달되어서 모아두었다가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이 에너지가 빵 하고 터지면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각 변동과 관련한 것 중에 변동대라는 것이 있어 얘들아. 변동대. 그래서 이 변동대는 다시 화산대랑 지진대가 있는데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어. 얘들아 화산대에서는 무엇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화산. 지진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진. 그게 화산대, 지진대인 거야. 그래서 변동대라고 하면 이 화산대와 지진대를 통틀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교재 그림 같이 볼 건데요, 얘들아. 교재 그림 보시면 이렇게 대륙들이 있고요. 이렇게 대륙들이 있습니다. 대륙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륙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다일지 얘들아. 우리가 이 중앙에 있는 바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바다야? 우리 근처에 있는 태평양이죠 얘들아. 이 바다가 태평양 되겠지요. 그리고 오른쪽 태평양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뭐야? 대서양입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때 변동대를 나타내어 주었는데요. 그러면 변동대를 나타내 주었는데요. 화산은 빨간 점으로 나타냈고 지진은 빨간 점으로 나타냈고 화산은 초록 세모로 나타내져 있지요. 그리고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어디에 제일 많냐면 여기에 제일 많지 얘들아.
맞습니까? 이 주변으로 가장 많이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연결하는 좁고 긴 모양의 띠를 우리가 변동대, 화산이 일어나면 화산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각각 화산대, 변동대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외에 우리가 대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얇고 좁고 긴 모양의 띠 형태로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띠를 변동대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변동대가 가지는 특징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화산대와 지진대가 전혀 다른 위치에 있어? 비슷한 위치에 있어? 얘들아, 화산대와 변동대 다른 위치에 있어? 비슷한 위치에 있어? 비슷한 위치에 있어. 그래서 이때 변동대에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더라. 거의 일치하는데 화산이랑 지진 중에 누가 더 많이 보여, 얘들아? 봐봐. 지진이 더 많이 보이거든. 얘들아, 화산의 정의는 뭐냐면 땅에서 지각을 뚫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현상을 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해. 지진의 정의는 땅에 진동이 발생하는 걸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화산이 일어날 때 땅을 뚫고 마그마가 분출되잖아. 그럼 땅을 뚫고 나오는 현상에서, 과정에서 땅에 흔들림이 있겠지요. 이해될까?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야. 화산이 일어나면 대부분 지진도 같이 동반합니다. 그런데 지진은 그냥 땅의 흔들림이잖아. 얘들아, 땅이 흔들린다고 해서 늘 마그마가 분출될까요? 아니라는 거야. 분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얘들아, 화산이 일어날 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땐 화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때 화산대보다는 지진대가 조금 더 넓은 지역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산대와 지진대가 존재하는 위치를 보시면 제일 많은 게 이 태평양을 둘러싸면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대륙의 주변에서 많이 관측된다. 대륙 주변부에서 많이 관측이 되고 있더라. 근데 얘들아, 대부분이야. 여기서 대부분. 전부, 모두는 아니야. 대륙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대서양 한가운데 화산 지진 많이 일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대양의 한가운데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륙과 해양의 경계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태평양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이 태평양 주변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환태평양,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변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에서는 맨날 빵빵 터지고 맨날 지진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거기를 불의 고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여기 이야기하는 거야. 변동대, 불의 고리.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일본이 걸쳐 있거든. 우리나라는 조금 더 벗어나 있거든. 그래서 일본은 지진도 화산도 자주 일어나지.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 거의 휴화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화산과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은 이 불의 고리에 걸쳐져 있는 거야.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에 걸쳐져 있고 우리는 걸쳐져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는 불의 고리라고도 부른다. 해령 화산대 지진대도 있습니다. 해령 화산대 지진대가 여기 대서양 중앙에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알프스 히말라야의 화산대 지진대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큰 화산대 지진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판구조론 볼 거야. 판구조론. 자, 판구조론은 말 그대로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다시 지구는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연약권과 암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연약권 위에 유동성 있는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 있는 상태인데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연약권에 대류가 일어나자 암석권이 같이 이동을 했다라고 했잖아. 근데 암석권은 한 덩어리가 아닌 거야. 지구 표면이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다면 얘네가 이동할 수 없단 말이야. 암석권이 여러 조각으로 10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있고 그 각각의 조각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 있는데 이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각각의 조각들을 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태평양 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 유라시아 판, 필리핀 판, 나스카 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각 조각들을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의 상대적인 운동. 얘들아,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아니면 스쳐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때 화산, 지진, 지각 변동 일어날 수 있더라. 그럼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은 전부 다 얘들아 판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지역들이었던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이렇게 태평양판이 하나 덩 하고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태평양판의 중심부에서는 지각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화산도 지진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란 말이야. 왜냐면 여긴 판의 경계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판이니까. 그럼 판의 경계는 어디냐면 이 판과 또 다른 판이 만나는 여기가 판의 경계가 되는 거고, 이 판의 경계에서 화산도 일어날 수 있고 지진도 일어날 수도 있고 습곡산맥 만들어질 수 있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얘들아, 그럼 지각 변동은 판의 중심부에 일어난다고?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때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했던 이유, 그 다음 대부분 대륙 주변부에 존재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판의 경계가 여기 있으니까 대륙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고 이 판의 경계에서 화산도 지진도 일어날 거니까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이때 화산대, 지진대 등의 변동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밑줄 그을게요. 화산대, 지진대는 대부분 판의 경계에 위치한다. 대부분이야 얘들아. 근데 대부분 항상 전부 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이따 그림 보면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화산활동과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판은 얘들아 빠르지는 않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가. 1년에 느리면 1cm, 빨라봤자 10cm밖에 안 간단 말이야. 얘들아 10cm 한 요 정도 되잖아. 근데 이걸 1년 동안 간다는 거야. 매우 천천히 가는 거야. 근데 판 엄청 크잖아. 엄청 큰 판이 이렇게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얘네가 만나거나 멀어지는 과정에서는 지각 변동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 판 경계는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건 선생님 우리 표 작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판의 구조, 우리 판의 구조 다 끝내버렸어 얘들아. 판의 구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자, 지표면으로부터 100km 영역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암석권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암석권의 각 조각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얘들아!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끊을게. 눈 떠. 고개 들고 힘내고 어깨 펴고 다시 얘들아. 지표면에서부터 100km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하고 암석권의 각 조각을 뭐라고 하자? 판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암석권 아래 100km부터 400km 영역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연약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판의 구조를 살펴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는 직권의 내부 층상 구조랑도 같이 짝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암석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지각과 무엇을 일부 포함한다? 멘틀을 일부 포함한다는 거야.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암석권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각 이만큼, 멘틀 이만큼 존재하는데 암석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 연약권은 멘틀의 유동성 있는 부분, 용융되어 있는 부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각은 둘로 나누었잖아. 대륙을 이루는 대륙지각과 바다를 이루는 해양지각으로 나뉘었지요. 그럼 암석권 중에서도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이 있을 거고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도 있을 거지요. 다시 한 번 더.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과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이 있을 거야. 그럼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판이라고 할게. 그럼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은 뭐라고 이야기할래? 해양판이라고 할게. 그게 끝인 거야, 얘들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대륙판과 해양판을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자. 대륙판과 자, 대륙판은 두께가 두꺼울까 얇을까? 대륙지각을 포함한 대륙판은 두께가 두껍겠지. 해양지각을 포함한 해양판은 두께가 얇겠지. 다시 한 번 더. 그럼 대륙지각을 포함한 대륙판은 밀도가 클까 작을까? 작겠지. 해양지각을 포함한 해양판은 밀도가 클까 작을까? 크겠지.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었다 쓸 거였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자, 그래서 얘들아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암석권은 지표부터 100km까지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때 여러 조각이다. 각 조각을 판이다.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 100에서 400km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하고 고체입니다. 유동성 있는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 연약권은 암석권보다 밀도 크다. 다시 한 번 더. 연약권과 암석권 중에 누가 더 밀도 크다고요? 연약권이 밀도가 큰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얼음물 마시면 물 위에 얼음이 동동 떠 있잖아. 얼음은 밀도가 더 작으니까 그런 거지. 마찬가지야.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 있는 형태인 거고 연약권이 대류 현상 일어날 때 암석권이 움직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눌 거고요. 두께 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륙판은 화강암질, 해양판은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판은 대륙, 유럽, 아시아 통틀어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있고요. 해양판은 태평양판이라든지 필리핀판, 나스카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때 판이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 얘들아 판은 왜 이동한다 그랬지? 암석권 왜 이동한다고? 누가 대류해서? 연약권이 대류 현상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연약권은 왜 대류할까 얘들아? 연약권이 대류할 수 있는 근원 에너지는 뭐라고? 그쵸.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연약권이 멘틀이 대류가 일어난 거야. 아랫부분 뜨겁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차가울 거잖아요. 그럼 아랫부분에서 위쪽으로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얘들아 옆으로 이동하면서 식게 되겠지. 식어버릴 거야. 그럼 식으니까 차가워졌으니까 다시 하강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위에 떠있는 암석권의 각 조각들 판이 이동하게 되더라. 이것이 판의 운동, 지각 변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잠깐 끊었다가 뒷장 넘어갑시다. 다음 학기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고. 자, 그럼 얘들아
136페이지 직관의 변화와 판 구조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지진입니다, 얘들아. 지진.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이란 지진파가 지구 지각의 암석층을 통과하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땅의 움직임, 땅의 흔들림을 우리가 지진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갑작스럽게라는 표현을 갑작스럽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땅은 움직여야 얘들아. 판은 1년에 1cm에서 10cm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갑작스럽게 움직여야지 큰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지진이라고 한다. 그럼 지진이 발생할 때는 얘들아, 지구 내부에서부터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잖아. 이렇게 지표면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구 내부가 있겠지요. 그럼 지구 내부 어떤 지점에서 에너지가 빵 하고 발생할 거야. 그럼 이제 이 지진파가 전달되어서 지표면으로 방출이 되겠지. 그럼 지진이 발생한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지진의 근원지, 진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 진원에서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지표면이랑 만나는 이 지점을 진앙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진앙. 여기까지 될까요? 그리고 지진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지진의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지진을 2개 또는 3개로 나눠. 진원이 얕다라고 하면 천발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원이 깊다라고 하면 신발지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의 중간 정도이다 라고 해서 중발지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진파는 P파, S파, L파 3가지가 있어요. 지진파에는 P, S, L 3가지가 있는데, P파는 종파입니다. S파는 횡파입니다. L파는 표면파입니다. 그래서 종파는 얘들아, 뭐 나중에 여러분이 물리를 배운다면, 물리 심화과정 배운다면 배우겠지만, 종파는 이렇게 진행하는 걸 종파라고 합니다. 진동방향과 진행방향이 나라는 파동이고요. 그 다음 횡파 같은 경우는 진동방향과 진행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 L파, 표면파 같은 경우는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파동을 표면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파 속도를 비교해보면, 전파 속도는 P파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S파, 그 다음 L파 순서야. 다시 한 번 더. 전파 속도를 비교하시면 P파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S파, 그 다음 L파 순서입니다. 그 다음 진폭을 비교하시면 진폭은 P파에서 오히려 작습니다. P파에서 작고 S파에서 중간 정도이고 L파에서 가장 큽니다. 다시 한 번 더. 진폭은 L파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 S파, 그 다음 P파 순서야. 그래서 피해 정도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돼. 진폭이 클수록 더 큰 피해를 준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P파, S파, L파 중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L파 그 다음 S파 그 다음 P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그 다음 통과하는 물질이 달라요. 통과하는 물질. P파의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하고요. 그 다음 S파의 경우에는 고체만 통과합니다. 그럼 지진이 발생했다 얘들아? 그럼 지구 내부에서 지진파가 전달이 될 건데,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할 수 있으니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모두 다 통과한단 말이야. 그런데 S파는 고체만 통과를 하잖아. 그럼 지진이 발생한 이후 멘틀 통과할 거고 지각도 통과할 거지. 근데 외핵 통과할까 못할까? 못한다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때 P파랑 S파는 전파 속도가 다르지 얘들아. P파가 더 빠르단 말이야. P파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럼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진앙에 누가 먼저 도착을 한다고?
P파가 먼저 도착을 해. 그 다음 누가 도착하겠어? S파가 도착을 해. 그래서 이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PSC라고 이야기합니다. PSC. 그럼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P파랑 S파가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커지겠지. 그래서 이 PSC를 측정해서 진원의 위치를 추정합니다. 진원의 위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우리가 규모랑 진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건데요. 지진의 크기는 규모랑 진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얘들아, 규모는 뭐냐면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됐는지를 물어보는 게 규모야.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됐는지. 진도는 피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됐는지는 측정 위치랑 관련이 없어. 그냥 에너지가 얼마 방출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A 지역에서나 B 지역에서나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규모가 아니라 진도의 경우에는 피해 정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는 달라. 지진이 발생했어, 얘들아.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했어. 그럼 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도는 규모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똑같이 표현을 한다고. 근데 피해 정도, 즉 진도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중에 어디에서 피해 정도가 더 크겠어? 일본에서 피해 정도 더 클 거야, 얘들아. 일반적으로는 일본에서 피해 정도가 클 거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니까. 그러면 이때 진도의 경우에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하나 더, 진원이랑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가 커집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오셔서 얘들아, 어디까지 오시냐면 144페이지, 아닌데? 아, 142페이지. 141페이지. 141페이지랑 우리 친구들 쌤 아까 나눠줬던 빈칸 종이 있지? 어딨니? 이거, 암기 종이 꺼내주세요. 이거 빈칸으로 꺼내, 얘들아. 뒷면은 너네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채워둔 거고 빈칸으로 꺼내. 빈칸.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쓸 거야. 펜 가로로 쓸게, 얘들아. 칠판 공간이 이래서 가로로 쓸게. 여러분 세로로 써주면 돼. 알겠지? 자, 볼게요. 우리가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고,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가 있고,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가 있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거나야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봐봐, 얘들아. 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판이 A가 있고 B가 있어. A판이 이쪽으로, B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자. 자, 그럼 여기가 판의 경계잖아. 두 판이 가까워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는 거야. 멀어지는 경계인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이렇게 C판이 존재해. C판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자. 그럼 B판과 C판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다시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D판이랑 C판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D판과 C판은 서로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거든. 근데 판의 경계에서 상대적인 운동이 있단 말이야. C판은 왼쪽으로, D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요. 이거는 어긋나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긋나고 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 세 경계의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두 판이 서로 멀어질 때 발산형 경계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두 판이 서로 어긋날 때 보존형 경계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마지막, 두 판이 서로 다가올 때 수렴형 경계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자, 발산형 경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질 때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정석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지만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멀어져도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연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 다양한 형태로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꼭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멀어져도 얘네들은 발산형 경계이다라는 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존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난다 라고 이야기했지.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렴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서로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될까요? 자, 그럼 얘들아 손, 양손 봐봐. 발판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멀어지는 거지. 근데 두 판이 멀어질 때 멀어지려면 아래에서 연약권 또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두 판이 이동을 한다 그랬단 말이야. 판이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이렇게 와야 돼. 멘틀 대류가 올라와 내려와. 두 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는 올라온다는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다시 두 판이 멘틀 대류가 올라와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진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때 두 판이 서로 멀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여서 이 멘틀이 멀어지면서 그 위에 올려진 판도 같이 이동을 하더라. 될까? 그럼 수렴형 경계 해보자 얘들아. 수렴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다가오잖아.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진단 말이야. 가까워지고 나서 멘틀 대류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수렴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가까워지고 멘틀 대류가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더라 라는 겁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해야 된다라는 거야. 될까요? 반면 보존형 경계의 경우에는 두 판이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멘틀 대류가 상승하지도 하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발사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보존형 경계는 상승이나 하강이 없다. 그 다음 수렴형 경계에서는 하강한다. 빈칸 채우십시오. 적으면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발사형 경계 멘틀 대류 상승, 보존형 경계 X, 수렴형 경계 하강 두 번 써주시면 됩니다. 하강. 근데 발판이나 보존은 선생님이 나누지 않았는데 수렴형 경계 다시 두 칸으로 나눴지. 왜 나눴는지 설명드릴게요.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다가오는데 대류판과 해양판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대류판이랑 해양판이랑 서로 가까워지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대류판이랑 해양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다 그랬지?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다 그랬지? 그럼 대류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누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될까?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해양판이 대류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경계가 만들어질 거고 섭입형 경계가 만들어져. 밀도가 더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섭입형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도 마찬가지야. 해양판도 밀도 크고 해양판도 밀도 크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해양판끼리 만났을 때는 해양판 중에 조금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야. 하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대륙판이 만나. 대륙판은 밀도가 크다고요? 작다고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파고 들어가지 않고 얘네가 꿍 하고 부딪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형 경계라고 이야기할 거야. 얘들아 빈칸 채울게요. 지금 위에 대륙판과 대륙판이지요. 수렴형 경계인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 무슨 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충돌형.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 충돌형입니다. 제일 왼쪽 빈칸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 충돌형. 자, 그 아래 해양판과 대륙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게 되면 무슨 경계 만들어진다? 파고 들어간다. 그렇죠. 섭입형입니다. 섭입형.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충돌형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로 다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로 다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야.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만 있을 때, 섭입형 경계는 해양판이 껴있으면 되는 거야. 해양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이면 섭입형 경계입니다. 이때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 섭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섭입할 때를 이 부분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섭입한 부분 섭입대라고 이야기해. 섭입대.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 볼 건데, 판이 생성되는지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판은 멘틀이 식어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발사형 경계 다시 봐봐 얘들아. 발사형 경계에서 멘틀 대류 상승하잖아. 두 판이 멀어지고 이 사이에서 멘틀 대류 계속 올라올 거지요. 그럼 이 멘틀 대류가 올라와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 식어버릴 거잖아. 판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판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멘틀 대류 상승하고 판이 생성된다. 자, 그러면 보존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 상승도 하강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수렴형 경계인데, 얘들아, 수렴형 경계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그랬어.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가 있다 그랬어. 근데 섭입형 경계에서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들잖아. 그럼 그 파고드는 판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섭입형 경계에서는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섭입형 경계에서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부분 소멸한다. 근데 충돌형 경계에서는 생성이나 소멸 없다라고 볼 겁니다. 학교에서 이거 그냥 둘 다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성이나 소멸 없다,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학교 프린트 보고 선생님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우리 큰 진도는 거의 다 나갔거든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이번에는 화산 볼 겁니다, 얘들아. 화산. 화산은 멘틀이, 마그마가 용암이 땅을 뚫고 분출되는 것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사형 경계에서 멘틀 대류 상승하고 두 팔이 벌어지면서 이 사이에서 빵! 하고 나올 거잖아. 화산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보존형 경계에서는 두 판 그냥 어긋나기만 하잖아. 화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 수렴형 경계에서는 다시 충돌형과 섭입형 나누어야 되지. 충돌형 경계에서는 그냥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기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멘틀 대류는 하강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산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섭입형 경계에서는 얘들아 여기 섭입대 만들어진다 그랬지. 파고 들어간다 그랬지. 파고 들어가면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가 뜨득 마찰이 생겨버린 거야. 그럼 이 마찰에 의해서 여기서 뻥뻥 하고 올라오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수렴형 경계에서는 충돌형과 섭입형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돼. 둘 다 수렴형 경계지만 둘 다 판이 가까워지고 둘 다 멘틀 대류 하강하지만 이때 충돌형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섭입형에서만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래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건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에서 섭입형 경계이다라는 겁니다. 될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진입니다, 얘들아. 지진. 지진은 땅의 흔들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진은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모두 다 일어납니다. 전부 다 일어나. 충돌형에서도 섭입형에서도 다 일어나는데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지를 찾을 거야.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지. 자, 먼저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 상승하고 두 판이 멀어지고 찢어지는 과정에서 비교적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도 마찬가지로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과정에서 비교적 얕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다시 충돌형과 섭입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건데 충돌형에서는 얘들아 얘네가 충돌하는 거 과정에서 한 중간쯤까지는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천발부터 중발까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섭입형 경계에서는 얘들아 이렇게 섭입대가 만들어지잖아. 파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 얕은 곳에서도 일어날 거고 중간 곳에서도 일어날 거고 깊은 곳에서도 일어나겠네. 그래서 섭입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수렴형 경계에서 화산이 일어나고 천발부터 신발까지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봐야 돼. 어디서 일어나는지. 화산 활동이 밀도가 큰 판 쪽에서 일어나,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나? 얘들아, 화산 활동이 밀도가 큰 판에서 일어나, 작은 판에서 일어나? 할 수 있어, 얘들아. 봐봐.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안에 파고들었지. 그럼 이 섭입대에서 화산폭발 빵 하고 나오는 거지. 섭입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밀도가 큰 판이야, 작은 판이야? 작은 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화산 활동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지진도 마찬가지야.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안에 파고들었지. 그럼 여기서 지진 일어나고 여기서 지진 일어나면 거기가 그대로 진앙 짚어주면 밀도가 큰 곳에서 지진 일어나? 밀도가 작은 곳에서 지진 일어나? 그렇죠. 밀도가 작은 곳. 하나만 더 하자, 얘들아. 밀도가 작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기 판의 경계에 있어. 그치, 얘들아? 이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집니까? 얕아집니까? 그쵸, 깊어진다는 거야. 판의 경계에서 멀어지면 진원의 깊이는 점점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여기까지 될까요? 자, 마지막 G형 볼 건데 얘들아 G형 일단 쓰고 나서 선생님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발산형 경계에서 발생하는 G형은요,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해령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는 열곡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보존형 경계 하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변환단층 만들어집니다. 단층,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단층. 그 다음 충돌형 경계에서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질 때는 습곡산맥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섭입형 경계는 두 가지로 나누지요. 해양판과 대륙판인지 해양판과 해양판인지. 해양판과 대륙판에서는 습곡산맥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해구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호상열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해구와 호상열도 만들어집니다. 자, 얘들아 다시 교재 펴셔서 141페이지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141페이지 그림이랑 방금 설명한 내용이랑 같이 볼게요. 자, 얘들아 해령 동그라미 3번 찾아줄게요. 해령 동그라미 3번 그림에서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아래 글 보시면 해령 뭐라고 써있냐면 밑줄 끌게요. 해저 산맥 밑줄. 해령은 해저 산맥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해령 해저 산맥입니다.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잖아, 얘들아.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두 판이 멀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멘틀 대류 상승하면서 두 판이 멀어지는 과정에서 판이 새롭게 생성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해저의 거대한 산맥이 하나 쭉 생기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얘들아 쌤 한번 봐줄래? 쌤 한번 봐줄래? 멘틀 대류 이렇게 상승했잖아. 그리고 두 판이 멀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이에서 상승한 멘틀 대류가 새로운 판을 생성할
거고 그게 새로운 꼭 산맥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들아. 보여? 이게 하나의 산맥인 거야. 근데 중간에 무슨 모양이 보여 얘들아? 무슨 모양 있어? 알파벳? 안 보여? V자 모양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V자 열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해령의 중심에는 V자 열곡이 있어. V자 모양의 열곡. 골짜기입니다, 얘들아. 페인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열곡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에 폭이 좁고 긴 모양의 V자 모양의 골짜기다. 이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해저 산맥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때 이 V자 모양을 우리가 열곡대라고 이야기합니다. V자 모양의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변환단층 보겠습니다. 4번. 해령과 해령 사이에 판의 이동속도 차이로 지층이 어긋나면서 끊어진 지형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하는데요. 변환단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이 만들어져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해령 만들어져. 여기서 해령 만들어져. 해령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지도에 나타낼 때 그냥 두 줄로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해령이라는 의미야. 다시 이렇게 두 줄로 그어주면 이게 해령이라는 의미야.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얘들아, 여기에는 지금 위판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아래판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럼 두 판이 상대적으로 어긋나는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끊어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변환단층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변환단층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 얘들아, 여기는요, 그러면 변환단층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서로 어긋나, 안 어긋나? 안 어긋나. 변환단층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다시 얘들아, 그럼 이 부분은요, 변환단층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얘들아, 다시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거야. 해령과 해령 사이에 해령과 수직인 방향으로 변환단층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이제 조금 많은데요. 습곡산맥, 해구, 호상열도 세 가지 볼 건데, 습곡산맥은 비교적 쉬워. 습곡산맥은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산맥을 말해. 양쪽에서 밀어. 얘들아, 양쪽에서 밀면 또 쌩.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올라올 거잖아. 이게 산맥인 거야. 이게 습곡산맥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려면 경계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면 습곡산맥 만들어지겠지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질 때도 대륙판 쪽에서 습곡산맥 만들어지는 거야. 퇴적층이 밀려서 산맥이 만들어지는 게 습곡산맥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해구랑 호상열도는 뭐냐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잖아. 이때 파고 들어가면서 골짜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해저에 골짜기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이 해저 골짜기가 길게 이어져 있을 거고, 이 해저 골짜기를 우리가 해구라고 이야기할 거야. 해구. 해령, 해구 구분하셔야 됩니다.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해저 산맥이고요. 해구는 섭입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해저 골짜기입니다. 여기까지 될까? 자, 그리고 호상열도는 뭐냐면 이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 활동들이 뻥뻥뻥뻥뻥뻥 일어나고 있을 거잖아. 아래에서 뻥뻥뻥 올라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섬들이 활 모양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호상열도라고 이야기할 거야. 될까요? 그럼 다시 얘들아, 호상열도는 밀도가 큰 판이 생길까, 작은 판이 생길까? 헤이! 호상열도는 밀도가 큰 판이 생길까, 작은 판이 생길까? 작은 판에 생겨야겠지. 화산활동 밀도가 작은 판에 일어났잖아. 그럼 호상열도는 밀도가 작은 판에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얘들아, 다 했습니다. 이 내용이 끝입니다. 해당 단어는. 근데 뒷장 넘어가셔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142페이지 발산형 관계. 얘들아, 내용 정리만 할게. 형광펜 꺼내고 또는 볼펜 꺼내셔서 밑줄만 끄면서 볼게요. 우리 빈칸 다 채웠거든요. 빈칸에 정리한 내용 꼭 다시 보시고요. 142페이지 형광펜, 볼펜 꺼내세요. 발산형 관계, 두 판이 서로 멀어진다. 그 다음 멘틀 대류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다.
그 다음 판에 생성된다. 화산활동 일어난다. 천발지진 일어난다. 방금 우리 표에 다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얘들아, 정단층, 역단층 학교에서 다루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정단층, 역단층 작년에도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시험 문제 안 냈어가지고 학교 프린트 보고 다시 파악할게요.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 또는 열곡대가 만들어진다. 근데 얘들아, 열곡대는 땅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서 만들어진 V자 모양의 긴 골짜기잖아. 근데 얘가 계속해서 판이 발산하게 되면 열곡대가 넓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열곡대에다가 물이 채워지면 결국 무엇이 만들어질까? 맞아, 바다야. 그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열곡대에서 바다가 된 거야. 자, 그리고 얘들아,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해령으로부터 나이 하나 볼게요. 해양지각의 나이. 얘들아,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나이를 셌냐면 태어난 이후부터, 너네가 생성된 이후부터 나이를 셌잖아.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0살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란 말이야. 이해될까?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야. 발산형 경계에서 멘틀 대륙 상승하고 판이 새롭게 생성되면 그때부터 0살인 거야. 근데 걔가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산하잖아. 이동할 거잖아. 그럼 이동하면서 1년이 지났어. 그럼 1살 된 거야. 이동하면서 2년 지났어. 2살 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해령에서는 얘들아, 해령에서는 항상 나이가 몇 살이냐면 0살이야. 지금 막 만들어졌거든. 근데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나 이제 요만큼 오느라 1살 먹었네, 요만큼 오느라 2살 먹었네, 요만큼 오느라 3살 먹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더라.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판의 경계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적어집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수렴형 경계 보겠습니다. 수렴형 경계는 충돌형과 섭입형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질 때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구분한다. 멘틀 대륙, 하강, 판의 소멸. 그 다음 화산활동은 섭입형에서만 활발. 충돌형은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는다. 지진은 섭입형에서는 천발부터 신발, 충돌형에서는 천발 중발. 그래서 수렴형에서는 해구 호상열도 습곡 산맥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대이면 대륙판이면 습곡 산맥만, 해양판 대륙판이면 습곡 산맥 해구 호상열도, 해양판이면 해구와 호상열도. 뒤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보존형 경계입니다. 다 했어. 자, 보존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난다. 멘틀 대륙 상승 하강 없습니다. 그래서 판 보존됩니다. 화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발달하는 지형은 변환단층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합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요 묻는데, 중앙부에서는 작년에 재작년에 학교 프린트 주셨거든. 학교 프린트 주고 이만큼 외워라고 안내해 주셔서 학교 프린트에서 아마 올해도 똑같이 가실 것 같은데, 학교 프린트에 있는 것만 선생님 다시 빈칸 만들어서 여러분 외우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학교 프린트 나오는 거 보고 그냥 다시 외우게끔 도와드릴게요. 다 왔어요. 146페이지. 자, 화산과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건데, 얘들아, 화산도 지진도 자연재해입니다. 근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당연히 피해도 있지만 일부 우리에게 유용한 점도 있습니다. 장점, 이용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여기 내용 어렵지 않아서 얘들아 계속 형광펜 밑줄 끄면서 따라올게요. 화산은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상승할 때 화산 분출물 방출되는데, 이 화산 분출물은 세 가지가 있어.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 있는 건데, 기체는 화산가스, 액체는 용암, 그 다음 고체는 화산 쇠설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화산재 있지, 얘들아. 화산재는 화산 쇠설물의 일종이야. 그래, 화산 쇠설물은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계,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긍정, 부정 영향이 있다. 볼게요. 먼저 피해,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에 의해서 산성비,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산성비. 그 다음 두 번째, 용암이 지표면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올 건데, 얘들아, 용암 뜨거워, 차가워? 뜨거워. 얘들아, 우리 이거 다 해야 끝나. 늘 알면서 왜 그래? 마지막까지 집중 좀 하자. 고개 드시고, 펜 잡으시고, 정신 차리시고. 자, 그럼 용암 뜨겁잖아. 그럼 용암이 타고 내려오면서 마을이나 농경지에 피해 입힌다. 그 다음 화산 쇠설물인데요, 얘들아. 첫 번째, 화산 쇠설물도 뜨거운 상태에서 흐르기 때문에 산불이나 산사태 일으킵니다. 그 다음 대기로 화산재가 방출이 됐잖아, 얘들아. 근데 이 화산재가 대기 중에 존재하게 되면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그럼 기온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화산재가 태양을 차단해서 기온 낮아진다. 그 다음 이 화산재가 항공기에 시야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엔진에 끼어버리게 되면서 운항에 방해가 된다. 그 다음 화산탄이 날아오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용입니다, 얘들아. 광물입니다, 얘들아. 광물이 암석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광상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화성광상. 그 다음 따뜻하잖아요. 뜨거우니까 난방이나 지열 발전에 쓰인다. 그리고 화산재가 땅에 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옥한 토양 환경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어떤 여행 많이 가냐면 온천 여행 많이 갑니다. 일본의 지진, 화산으로 인해서 지열 발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온천 여행 갈 수 있다. 대처방법. 얘들아, 지진도 그렇고 화산도 그렇고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지진과 화산의 대처 방법은 전부 다 피해라, 도망가라, 피해라, 잘 숨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진의 경우에는, 화산의 경우에는 용암류에다가 바닷물 뿌립니다. 식혀줍니다. 느리게 흐르게 합니다. 그 다음 화산 주변에 제방 쌓아줍니다. 그 다음 댐이나 수로 건설합니다. 그 다음 화산의 전조 증상, 화산이 온다라는 것을 감시하고 경고하고 잘 도망가게 대피체계 만들자. 끝. 오른쪽 147페이지 지진.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생성되는 강한 진동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지진도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이 있는데 부정 먼저 보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지표면이 갈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건물이나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이 흔들리면서 가스관이 끊어지거나 전선이 끊어지면서 화재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 산사태, 낙석, 구조물의 낙하 등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바다에서, 바다 근처에서 또는 바다 아래에서 지진 발생하면, 해저에서 지진 발생하면 지진의 일, 쓰나미 일어납니다. 쓰나미. 이용. 지진 기록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진파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 지하의 구조. 얘들아, 이번에 어느 다른 학교에서 나온 건데, 지진파를 분석하여서, 이거 1단원에서 나온 거긴 해. 지진파를 분석하여서 달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맞는 건지야? 꼭 지진파는 자연적인 지진파뿐만 아니라 인공 지진파 만들 수 있어서 그래. 그냥 지하의 구조 확인할 때 지진파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하 자원 얻을 수 있고 인공 지진 통해서 지질 구조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처 방법은 잘 피해라, 도망가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입니다. 토지, 애초에 활성 단층 지역, 그러니까 판의 경계나 지진이 자주 일어난 지역에는 건물 짓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 내진 설계. 그래서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다의 개념보다는 잘 흔들리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흔들 한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탄탄하게 지금 똑 하고 부러져. 그럼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겠지. 흔들 하는 게 내진 설계야. 지진에 잘 버틴다. 그 다음 지진 예보, 해일 경보, 안전교육 일으키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화산이나 지진 전부 다 직권에서 일어나잖아. 그럼 이 직권에 의해서 다른 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럼 직권과 직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수권, 기권, 생물권에 이와 같은 영향들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는 157페이지까지이고요. 그 다음 오늘 집에 가도 되시는 분 몇 분 안 보이시던데?